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을 통보한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 처음엔 나가겠다고 했다가 2시간만 조사받겠다라고 밝혀서 결국 조사가 무산됐다는데요. 2시간 안에 검찰 조사를 끝내라. 글쎄요, 정치권에서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가 기획한 행사에 참석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단식. 자, 동아일보가 오늘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꾸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영장 청구 검토하겠다. 굳이 조사 없이 영장 청구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흘째 단식 여론전에 들어갔는데 오늘 2시간만 검찰 조사 받겠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결국 검찰 조사 무산됐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조사 회피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대표의 법원 출석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런 차일피일 조사가 미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칠 거다. 영장 발부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교권. 경향신문 일면 기사 보시죠. 교사들이 광장에 서는 이유. 앞서 주말이었죠. 지난 2일에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여의도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선생님의 49제도 맞습니다.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다시 모인다는 방침입니다. 교권이 실추됐다, 교권이 추락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선생님들의 선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제재. 중앙일보가 오늘 3면에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코인 추적 동결하겠다. 정부가 제재안을 밝혔습니다. 초강력 사이버 안보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은 진작에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북한의 코인 해킹 등을 방지하는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펑크. 한국일보 15면 기사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환율 비상금까지 끌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세수 부족분이 5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영끌 나선 정부입니다. 제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뇨. 더 내야 되나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단식 중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딘가로 퇴근을 합니다. 당대표실이든 어디든. 그리고 오전에는 다시 출근을 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이 바로 4일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그날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소환이 무산됐는데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불발탄된 조사. 그 단식의 결말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 얘기 첫 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는 일단 검찰을 향해 불만입니다. 아니 나 바쁜데 특히 오늘 단식 중이고 바쁜데 왜 자꾸 오늘 부르냐. 이게 이 대표 측 기류인 것 같습니다. 그쪽부터 들어보시죠.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일 오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철의 국제 공동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이거나 아니면은 화상으로 실시해서 방류 중단을 논의하는 최초의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이의가 큽니다. 들어보면 이 대표 입장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속내를 따져보면 검찰 쪽에선 불만입니다. 저 말이 결국 2시간만 조사 받고 집에 가겠다. 조사받고 2시간만 조사받고 가겠다는 말이어서 조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조사를 받겠다는 거냐 안 받겠다는 거냐 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 강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 쪼개기 출석. 회기도 쪼개더니 이제는 검찰 조사도 쪼개냐? 검찰 내부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양쪽의 불만이 워낙 팽배하기 때문에 일단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법조계 시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오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대표 측 입장은 나 바쁘다고 하지 않았냐? 진짜 바쁘다. 오후에 뭐 국제회의도 있다. 그래서 조사 받긴 할 텐데 2시간만 조사해라. 나 집에 가겠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조사 안 받겠다는 말이다. 이 대표가. 뭐 이런 불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국회의원에다가 제1당의 당대표. 아주 거창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지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피의자가 검사에게 나는 이날 몇 시간, 뭐 날이면 날짜를 딱 정하고 그다음에 시간까지 그렇게 정해가지고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라. 이거는 제가 살다 피의자가 검사한테 갑질한다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봤고요. 뭐랑 똑같냐면 사기치고 도둑질한 사람이 경찰한테 가가지고 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사받을 테니까 나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중요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양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양해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게 제가 나 오늘 검찰 조사 받게 됐는데 그 약속을 갖다 좀 미뤄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돼, 너 그냥 나와.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가 양해되는데 하나는 이제 저 예비군 훈련 갑니다. 이럴 때 네네. 다 빼주고 검찰 소환됩니다. 하면 다 빼준다. 양해가 된다? 네네. 그다음에 저희 나이 정도 되면 골프 약속 많잖아요. 예. 그런데 골프 약속일 때 웬만하면 그 약속은 깨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컨대 제가 검찰에서 오라고 그런다. 검찰에 조사받으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골프 같이 치기로 한 사람들이 안 돼 와서 골프 쳐 이렇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네 그러면서 빨리 가가지고 혐의 잘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민주당 대변인 뭐라고 말씀하셨어도 그런 정도 회의는 검찰 조사가 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다 양해가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굶고 계신 중이잖아요. 예. 하루하루가 달라진다고요. 저도 사흘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사흘을 정말 금식하셨어요? 했어요. 해가지고 딱 사흘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첫날부터 막 불안불안하더니 이틀째 사흘째 되면은 정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갈수록 기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오늘 5일차인가 그랬거든요. 잠시만요. 이 대표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겁니까? 그거는 뭐 소금이군요. 네네. 뭐 이렇게 그 몸에 좋은 거 드실 것 같은데 게다가 소금입니다. 소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안면인식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이 기력이 떨어지는데 검찰 조사 그 중요한 조사 가가지고 만약에 이상한 말씀하시면 본인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 가지 또 뭐가 사람들이 빠뜨리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조사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조사 받으시려고 하면 오늘 안 받으시면 화, 수, 목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금요일 날 재판 받고 그럼 또 그 다음 주 가게 되면 그 단식하신 지가 뭐 이렇게 열흘 넘어가게 될 텐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셔가지고 검찰청에 전화해서 내가 오늘 조사를 받을 테니까 검사들 시간 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그러한 솔루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 대표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안면인식 장애가 있냐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정치인들은 대중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라는 취지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뭐 국제회의 예정돼 있지만 이게 뭐 정식 국제회의도 아닌 만큼 다 조율하고 양해가 될 사안이다라는 게 법조계 정혁진 변호사 의견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일정 조율 공방도 상당한 셈인데 함께 보시죠. 기존에는 4일은 못 가, 11일에서 15일 중 가겠다라는 입장. 그런데 1일 오전에는 4일에 출석해서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 검찰은 조사 2시간 만에 중단할 수 없다. 그러자 1일 오후에 그럼 4일 출석은 어렵다. 라고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4일 오늘 검찰에 출석하기가 애초부터 꺼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이 4일 출석 풀조사 받으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좀 응할 계획 있으실까요? 그 문제는 제가 미리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검찰이 4일 말고는 아무 날짜도 안 받겠다고 하면 그래요? 최대한 날짜를 조율해볼 의지 갖고 계신 걸까요? 제가 언제나 조사를 피하지 않는다, 협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날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 대표는 내가 다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이날만 고집하냐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뭘 협조했냐 이런 반박도 있더군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지금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수사지만 그 전에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 FC 관련해서도 다 뭐 2장, 5장짜리 진술서 갖다 내놓고 그거 참고해라라고 하고 나 몇 시에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외형적으로는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방적인 거 협조 안 한 거거든요. 예. 지금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36개를 쓴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조사 안 받고 방탄한다라는 비난이 세니까 그냥 조사한다고 말만 해놓고 그다음에 나 몸 아플 거야 라고 하고 단식하는 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2시간 들어가서 조사받겠다는 게 무슨 조사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떳떳하고 그다음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글쎄 이게 뭐 수사에 인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휴일에 나가서 조사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밤새 내가 조사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때는 안 되고 저 때는 안 되고 하는 게 저는 과연 그 수사에 협조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잘 예. 모르겠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뜬금없는 이 출퇴근 단식이라는 거는 36개 줄행랑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검찰 조사도 마무리 줘야 되지만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또 15일 또 있어요. 재판 일정이. 그 재판 일정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받아줘야 검찰에서도 판단을 할 텐데 저는 차일피일 저렇게 미루는 거는 정말 이제는 가고 싶지 않아라는 것을 온 국민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 대표의 단식 초기에 보도를 해드리면서 오는 4일, 그러니까 오늘 이 대표가 검찰에 성실하게 출석을 하는지 여부가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라는 많은 패널분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결국 오늘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예정한 시나리오대로 일정대로 휠체어나 타고 가려는 동정표 받기 위한 쇼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사법 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 피하려는 이재명의 방탄용 단식쇼. 이제 웰빙 단식은 멈추십시오. 정작 이것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오로지 국익보다 사익을 위한 꼼수임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식을 이어가 추후 휠체어나 쓰러지는 모습이라도 연출해서 동정표라도 얻어보려는 얄팍한 술수인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여당에서는 이거 결국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단식 시작해서 일주,
2주 이 대표가 나가겠다는 11일쯤 되면 이제 기력이 좀 쇠해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뭐 휠체어라도 동원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게 동정표 얻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더더구나 이제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이제 기술적인 정치적 분석을 통해서 뭐 조롱을 한다거나 또는 폄하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든 그 야당 대표의 단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우리 정치권에 이제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자주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야당 대표의 단식을 저렇게 이제 폄훼하고 조롱을 해버리니까 정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제와 민생이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념 전쟁, 역사 전쟁을 한참 벌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권적 사항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정부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외압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렇게 많은 언론인과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야당이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죠.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 법의 취지와 완전히 다른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죠. 또 검찰 수사만 하더라도 여러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근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죠. 여러 등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지금 국정 운영 기조가 거구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맞서기 위한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봐야지 이게 지금 무슨 쇼다, 무슨 뭐 웰빙하는 거냐, 또 도대체 몸에 좋은 걸 뭘 먹냐 이렇게까지 조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 실종 사태를 더 극단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수사하는 검찰과 수사받는 피의자는 대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간에 조율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본회의가 없는 날입니다. 본회의 없는 날에 출석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쪽이 잘 조율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또 검찰이 원하는 수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지 마라라는 강한 의견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산무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가 세 가지 없다는 건데 세 가지 뭐가 없다는 걸까요? 박대출 의원은 첫 번째는 명분이 없다. 두 번째는 뜬금이 없다. 세 번째는 원칙이 없다. 자, 도심 집회까지 이동하는 출장 단식. 밤엔 대표실에서 취침하는 출퇴근 단식. 검찰 조사 앞두고 출토 회피용 단식이다. 세 가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보다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또 많은 여야 선배 정치인들의 단식을 지켜봐 오셨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분명한 건 이 대표의 지금 단식은 여야 선배 의원들이 보여왔던 단식과는 좀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박대출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세 가지가 좀 없다. 원칙이 좀 없다. 그리고 명분과 관련해서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 홍보수석을 했던 박수현 수석도 저희 돌직구쇼에 나와서 이 대표의 지금 단식은 좀 벙벙하다. 뭐를 위한 단식인지 명분 없다라고 의견 주기도 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없다. 산무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대표 측도 좀 그 인지를 하고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대표 측은 경호상의 문제로 인해서 밖에서 하다가 잘 때는 안에서 잔다. 그 얘기는 사실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로텐더홀에서 한다든지 또 한때 김성태 의원 같은 건 아예 CCTV도 설치를 해서 내가 정말 진짜 단식하는지를 24시간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조롱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대표가 마시는 물 자체도 저게 보약인지 물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면 안 되겠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의심하지 마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의심이 생겨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죠. 겨울철도 아니고 여름이면 충분히 아예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분명히 돼요. 겨울에도 네. 뭐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철저하지 못했다. 철저하지 두 번째는 명분이 너무 어찌 보면 다양하다. 실제로 단식의 명분은 아주 간단해야 돼요. 원포인트. 제가 한다 그러면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뭐 국방부 수사의 외압 논란 대통령실 확실하게 해라든지 특검을 해라든지 국민이 공감할 수 하나를 가지고 그래야지 테러가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뭐 드루킹 특검을 위한 단식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지금 와서 일본에 어떻게 뭐 공식적으로 뭐 사과 요청을 하며 국면 전환할 아무 생각이 없는 대통령한테 그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단식을 풀 명분을 찾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하다. 무엇을 그런 위한 비판, 단식인지가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결집한 명분이 어느 명분에 결집해야 되지 이런 혼란이 와서 예. 실제로 세규합에도 차질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다음에 뭐 실제적으로 뭐 일을 하면서도 또 출석도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제 또 이미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재판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꼼수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예견될수록 철저하게 좀 본인이 작정하고 또 결심을 만들어가는 결의에 찬 단식의 결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출퇴근 단식 이런 식으로 보여져가 좀 결의를 다지기 어렵다. 물론 또 부분적으로 뭐 최고위원들이 동조해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나름대로는 나를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명분을 본인이 구실을 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이제 소금을 섭취하는 사진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PD님들 준비가 되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바로 이 사진인데 이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단식 중에라도 나트륨, 염분과 수분은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많은 단식을 했던 분들도 이제 소금과 물을 섭취했는데 이제 그럴 경우는 김영주 의원께서 이제 단식의 노하우를 방금 전수해 주셨지만 첫 번째는 24시간 내가 단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투명하게 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밤 뭐 10시 이후에는 뭐 전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단식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소금을 섭취하는 게 아니 뭐 뭘 드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사실은 뭐 꼭 조롱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럴 경우에는 소금도 그냥 그 날 소금을 드셔야 돼요. 예. 죽염을 먹는지 개인 죽염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어떤 비아냥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라도 더 보여주고 뭐 소금을 먹을 수 있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게 좀 더 많이 드러나야지 상대방의 비판을 줄일 수 있다. 좀 더 투명하게.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뭐 밤 10시 이후에라도 이 대표 유튜브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방 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예전에 뭐 CCTV라든지.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것은 정치적 행위잖아요. 네. 정치적 행위인데 마치 그 죽염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비싼 소금 먹는 것으로 비판을 하고 저녁에 예를 들면은 지금 국회 본청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되면 지금 엊그제 집회에서도 드러났듯이 극성 유튜버들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격렬하게 반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 난리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를 서로 갈라놓기 위해서 경찰력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당 대표실이든 가까운 의원회관이든 여기로 옮겨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이거를 마치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뭘 먹냐, 안 보이는 데 가서 뭐 하냐, 뭐 먹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단식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 사이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이걸 통해 가지고 집권 여당의 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퇴행하는 것을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 뭐 이런 쪽으로 좀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단식을 뭘 먹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본질을 완전히 흐리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사실은 무게가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 그 울림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스스로의 무슨 결기가 좀 보여야 되는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직선제하자고 단식을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지방 자치하자고 단식을 했었고 뭐 이런 선명한 게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 절박함이 보인다라고 해야 사실은 국민들 여론이 그 감정이 같이 이입이 되는 건데 전 도저히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네. 지금 단식의 방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왜 저러나 아니면 어디 가서 저녁에 뭘 다른 일을 하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사실은 너무 헐렁해요. 좀 독특하긴 해요. 이게 뭐 당무 일은 다 봐야 되니까 좀 중간중간에 막 자리를 비우고 그다음에 밤에는 뭐 대표실이나 의원회관으로 간다고 하고 도대체가 납득하기가 어렵고 저게 국회 딱 2층 로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예.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면은 뭐 양 진영의 유튜버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기는 하는데 저도 요새 이제 국회가 열려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안 계신 날이 더 많은 것 같아. 낮에도 그렇고 뭐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도 그렇고 어디 계신지 안 보일 때가 더 많아 보이고 그래서 과연 저렇게 갖고 국민들한테 저 단식의 진정성이 전달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용도 좀 혼돈스럽고 형식도 혼돈스럽고 저는 단식 안 해봤지만 단식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3, 4일째가 제일 힘들대요. 예. 요 소위 말하는 깔딱고개라 3, 4일째는 정신도 혼미해지고 막 배도 엄청 고프고 뭐 이러는데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얼마나 그 건강 관리를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극단의 상황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평소에 또 당뇨 질환이 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도 염려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당신 몸도 좀 챙기고 그 단식의 길이와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 형식, 메시지, 본인의 몸가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애초에 이제 회기 시작인데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에 실권을 쥐고 있는 야당 대표가 이 국회에서 정치를 해야지 왜 단식을 하느냐라는 논란도 애초부터 있긴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달라진 입장도 화제입니다. 2019년 황교안 대표가 단식 당시에 세상에 단식을 하면 출퇴근하는 경우가 어디냐라고 호되게 비판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이게 논란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한일 군사보호협정 종료 반대 등 이유로 단식 투쟁을 했던 황교안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은 처음이다. 뜬금없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황 대표가 경호 이유로 국회 본관에서 취침을 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오가며 단식을 했었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은 처음 뜬금없다라던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정청래 의원은 똑같은 잣대, 똑같은 기준으로 의견을 표명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3일째인데요. 3일째가 제 경험상으로 제일 힘듭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주 단식을 하신 분이 옆에서 대입인을 하는 걸로. 이재명 대표 입을 대신하는 걸로.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하는 걸로. 우리 대표님. 대표님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목소리 크게 내지 마세요. 귀가 아파요. 빨리 끝내는 걸로 하죠. 대표님 힘드신데. 알았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이 정도 데시벨이 아주 좋다. 네, 안녕하세요. 충격이 없네.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박찬대, 서영기 쭉 이어서 이제 할 거고 제가 1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1등 했으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금은 이리저리 출퇴근 단식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은가 봅니다. 대장동 재판에도 이 대표의 이 단식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래저래 이 사법 절차에 조금 방해가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는 15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첫 재판. 재판부가 단식하는데 15일에 출석 가능한가?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건강 문제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중대한 사정 생기면 미루는 걸로 하자. 재판부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최근에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왜 이렇게 사법 방해를 하느냐라고 이 대표 측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네네.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결국에는 사법 절차에 중체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거네요. 대장동 재판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장동 재판은 9월 15일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9월 15일, 그다음 9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8일에도 재판이 있어요. 그거는 공직선거법 재판이거든요. 이 9월 8일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석한다 그러면은 그럼 9월 15일 재판에도 혹시 출석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9월 8일 재판에도 아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9월 8일하고 15일하고 사이에 일주일 그 상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9월 8일에 해도 15일이면은 2주가 넘어간 거의 20일 가까운 그러한 단식이거든요. 단식은 예수님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20일 가까이 단식하면서 재판에 그다음에 재판정에 앉아 있으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될 거라고요. 이게 대장동 재판이 보통 재판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이 단식할 때인가. 지금 그 170, 이순신 장군이 사직생 생직사 이 말씀하셨던 거는 12척 빼가지고 300척이 넘는 왜군을 상대로 했을 때 그때는 진짜 비장하게 그랬던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는 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민주당에다가 그다음에 야당까지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170석도 훨씬 넘어요. 170. 그런데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당은 뭐 몇 척이나 있습니까? 끼케야 한 120척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장감이 사실 그것부터 없는 거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본인의 사법적 처리를 위한 이게 사법적 단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제 생각엔 한 뭐 주말쯤 해가지고 또 무슨 그 병원에 가시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이 대표의 단식이 언제 끝나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불투명한 상황이고 특히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이 대표가 사실은 소환에 불응했거든요. 일정을 이유로. 이번에도 또 소환에 결과적으로 불응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면 소환 조사 없이 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출석 거부, 오늘 이번 주 중 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오늘은 이미 출석 거부됐고 검찰에선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정하겠다. 구속 필요한 사유로 조사 불응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검찰 입장에서 좀 부담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를 조사에 불응한다고 바로 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래저래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대표의 단식이 많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게 상당한 어떤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대표가 원하는 날짜 11일, 15일 이전에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기류가 좀 강해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검찰 입장에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조사 불응 상태로서 기소를 하든지. 근데 또 하나는 검찰이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꼭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구속 상태로 실제적으로 보면 뭐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꼭 뭐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판사님 앞에서 재판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면 굳이 검찰이 이렇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송치에 힘을 빼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검찰도 보고 또 판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계속 이런 고의적인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방탄 단식의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순수한 의미의 정치적 투쟁이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도 향후 전국에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이 대표의 단식 이후, 단식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제가 미디어월에 자주 나간다는 건 선거가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를 두고 상당한 불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하는 결과, 저 여론조사 하는 결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제 두 가지 여론조사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대표 단식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요. 이재명 대표 단식 직후 윤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27%, 국민의힘은 34%. 이재명 대표 단식 직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역대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27.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RN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찍었습니다. 과반.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찍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가지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숫자가 애매하면은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근데 추이도 사실은 달라요. 실제 상황은 좀 틀리고, 글쎄 이게 저는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과연 그 샘플링 수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응답률이 충분한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널뛰기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올바른 여론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분산되어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결과를 선뜻 받기에는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결과 자체가. 물론 이게 과연 이 대표의 단식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해석은 무수히 많으니까. 박정아 의원의 해석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갤럽이 29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 대표의 단식이 31일에 이루어졌으니까 이 조사와 과연 RN서치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실시된 이 여론조사 결과 중에 어떤 게 진짜 국민의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이었다가 탈당을 했죠. 친북 행사 반국계 단체가 실시한 행사에 일본까지 가서 참석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갔던 걸까요? 알고 갔던 걸까요? 모르고 갔어도 문제, 알고 갔으면 더 문제. 어딜 갔다는 건지. 두 번째 얘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갈 행사가 있고 안 갈 행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친북단체죠. 대한민국의 반국가 단체로도 규정된 바 있는 조총련이 실시한 행사에 일본까지 건너가서 윤미향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왜 간 걸까요?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윤미향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련 측 관계자는 당시 행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총련의 지도부는 북한 김정은이 막 표창장도 주고 영웅 칭호도 주는 북한과 사실 한 몸인 단체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에 남측 대표로 윤미향 의원이 참석을 한 셈이 돼버렸는데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표현하는 저 행사에 윤미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도대체 왜 참석을 한 걸까요? 외교부 입장도 먼저 보겠는데 외교부와 통일부, 대한민국 정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북한 도발 시점에 조총련 행사를 참석한 거 부적절하다. 통일부는 참석해야 할 사전 신고도 안 했다. 과태료를 검토 중이다라는 정부 당국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도 윤미향 의원 제명해야 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반국가 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협한 윤미향 의원, 국회는 윤 의원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윤미향 의원 본인은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현직 의원 신분으로 이제 조청년 행사 가신 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입장 충분히 페이스북에 밝혔고요. 예. 그리고 간도학살 희생자들의 문제, 올해가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 희생자들의 문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지금 다녀와서 추도 행사에 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 입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한 데가 거긴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는 본인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특히나 윤미향 의원이 밝혔던 입장이 진위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글쎄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것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밝힌 입장은 뭐 이렇습니다. 시민사회 중심 행사에 참석했고 조청년은 참가 단체일 뿐이다. 색깔론 갈라치기 말라라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에는 아시다시피 이 친북계 조청년과 이 자유 대한민국과 가까운 민단 이 두 가지 교포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단도 이 행사를 주최했다는 겁니다. 민단 쪽의 비판, 한국 국회의원이 북한 노동당 일본 지부 행사에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적나라하게 색깔을 드러낸 윤미향, 일본 내 동포 쪼개려는 것이다. 라는 강경한 비판 입장 나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민단이 추도 행사하는 거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3월 민단 주최 3.1절 행사에는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참석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도 진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총련이라는 건 사실은 북한의 우리나라를 향한 대북 공작, 굉장히 폭력적인 대북 공작에도 조총련이 여러 차례 동원됐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뭐 최근 들어서는 민단과 조청년이 함께해야 하는 왕코리아 페스티벌 같은 행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저런 행사 때 아마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크게 구분 없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각하게 지금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행위를 아마 시민단체에서 하던 관행대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 정부 주체로, 즉 민단 주체 행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고 조총련 행사에 갔다면 그거는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정부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똑같은 행사가 2개 있었다면 그게 북한 행사에 갔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 과거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역사 관련해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혹은 북한 유네스코와 같이 소통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지금 시민단체 입장이 아니고 국회의원 입장이라면 조금 더 저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단 행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굳이 조총련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에 참석했다. 더군다나 거기서 대한민국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까지 나왔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참석한 것은 문제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좀 신중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행사 초청장이 오거나 또는 어디 참석 요청이 오게 되면 그 행사 주체는 어디고 내용은 무엇이며 과연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 수십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마 같이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 조총련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좀 부적절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관동 대지진이 192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1923년에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을 광동 대지진이라는 거기에 이제 유언비어를 일본인들이 퍼뜨려 가지고 숱하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 그동안 몇 명이 학살 당했고, 그다음에 일본의 진상조사라든지 일본 정부의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참석을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쪽의 민단에서 주최했던 행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의원이 참석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한일의원연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참석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좀 함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국회의원 한 분이 어디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관동 대지진 100주기를 맞아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별개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윤미향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인데 윤미향 의원은 얘기를 들어보면 잘 몰랐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게 이게 석연치 않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전재수 의원도 신중치 못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강력하게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 이런 상황에 내가 저 초청에 응해서 저 행사를 참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과연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전에 저희가 공항에서 들어오는 모습 봤습니다만 저렇게 뭐 색깔론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 정황 자체를 옳게 판단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갔다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정말 조총련이 얘기하는 거와 북한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렇게 정말 북한과 이념을 같이 한다는 것 아니면 국회의원에서 판단 능력이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그 어느 수준이 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궁금한 게, 과연 이 그 방일 비용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윤미향 의원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건지, 아니면 이거를 무슨 그 초청장을 가지고 국회 사무처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국회 비용으로 갔다 왔는지, 개인적으로 비용으로 갔다 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뭐 조총련과의 관계 이런 걸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국가 비용으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간 국회 비용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런 행사에 갔다 온 거라면, 그래서 그걸 또 대사관의 협조 요청까지 받아서 무언가를 했다면 저는 더더욱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법적으로도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법적으로도 이제 남북교류 협력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9조의 2에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은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다 이런 조항 하나도 없고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가 되니까 아마 300만 원 내외의 그 과태료가 이제 윤미향 의원에게 그 부과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은 관심을
희생자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인데 지금 윤미향 의원의 저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관심이 희생자에게 몰려 있습니까?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뭐 사과라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모든 게 다 지금 윤미향 의원한테 관심이 다 쏠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총련을 윤미향 의원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이 그 일본 통이잖아요. 예.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그 많은 일을 갖다 했으니까 조총련이 어떤 데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조총련은 어떤 데냐면요. 북한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서로 간에 수교가 되어 있지 않아요. 동경에는 북한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총련은 실질적으로 북한 대사관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총련이 주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주최했던 것과 무엇이 틀리느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달 20일, 9월 20일에 윤미향 의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판결이 선고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결심 공판 있었을 때 그때 윤미향 의원이 이번엔 결과가 다를지 모르겠다 걱정을 했는지 5열까지 했다라고 기사에 떴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1심에서 검찰이 5년 구형했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번처럼 벌금으로 끝낼지 아니면 실형을 선고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해가지고 벌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건 유죄가 나온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숙하고 조심했었어야지 저렇게 이제 국가 돈을 써가지고 대사관 직원들의 그런 것들 그 의전까지 받아가면서 조총련 행사, 북한 행사에 참석한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빨리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이라는 단체를 모르고서 방문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걸 명확히 알고서도 문제없다라고 판단하고 갔다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법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걸 다 알고 모르고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은 그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벌칙은 과태료만 있으니까 과태료는 아마 부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총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판결로서도 이른바 반국가 단체로서 규명이 된 곳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사전 이해를 없이 무턱대고 갔다면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고 알고도 갔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자, 윤미향 의원 측의 추가 입장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는데 만나보시죠. 신앙님, 김만배 두 사람이 오늘 뜨거운 소식의 첫 번째 주인공인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십니까? 대장동 의혹이 한창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로부터 제기돼서 민주당 내에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경선 결과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낙연 후보 쪽으로 뒤집힐 만큼 강력한 의혹 제기를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윤석열 이 본선 대결 모드가 됐을 때 언젠가부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됐던 게 바로 신앙님, 김만배 이 두 사람의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신앙님 씨가 김만배 씨와 짜고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언론 인터뷰,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김만배의 청탁으로 전 언론노조 위원장인 신앙님 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마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보도합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는 이런 거예요.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준 거죠. 신앙님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주고 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모모가 주임 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줘.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조우영은 대장동의 브로커였죠. 이러면서 박 주임 검사가 커피를 주고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무마 의혹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만배와 신앙님이 짜고 친 허위 인터뷰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당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윤석열 후보에게 왜 커피를 타주셨냐라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허위였다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당시 TV 토론 당시의 토론 들어보시죠.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왜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불법 대출은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애초에 박정호 의원님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이 시장의 책임을 건너뛰고 부산저축은행 10년 전 부산은행 저축 사건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대장동이 터졌다라는 논리 자체가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허위 조작 인터뷰였다면 김만배 씨 혼자서 허위 인터뷰를 의도했던 걸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 도덕, 윤리 의식의 바닥이 어디까지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기억을 합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하고 부산저축은행의 사건을 소위 말아먹었다고 해서 쌍특검하자고까지 막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 대선 며칠 앞두고 한창 시끄럽게 했던 가짜 인터뷰였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 언론인 노조위원장이라는 양반이 그때 그 전에는 어떤 매체의 뭐 대표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매체의 어떤 고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기사를 만들고 그 기사를 가지고 엄청나게 퍼날르기하고 정치 공세하면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공식적인 저렇게 후보 간 토론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막 윤석열 후보를 몰아치게 하는 그런 그리고 근거를 만들어낸 거 검찰 아니겠어요? 수사에 따르면 이 김만배가 아까 그 대장동 브로커 조 씨에게는 저 형 내가 윤석열 쪽으로 몰아갈 테니까 저 형이 저렇게 쓸 테니까 신앙님 씨 말하는 거죠. 너는 모른 척해 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에요. 지금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아마 굉장히 재반 증거에 대한 수사가 대충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뭐 드루킹 뭐 이런 여론 조작하고는 또 아주 차원이 다른 완전히 그 윤리의식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또 1억 6천을 건네주고 저런 인터뷰를 했다는 거니까 대선에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대선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꾸로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게 얼마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저는 그게 한두 사람이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짝짝짝짝 조가 맞춰가면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검찰 수사로 밝혀졌냐면 검찰 수사의 어떤 비하인드 수사기를 들어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브로커 조 씨가 처음에는 김만배 씨 요구대로 입 다물고 있다가 검찰 수사가 집요해지니까 사실은 윤석열 못 봤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이 인터뷰 자체가 허위였고 인터뷰 이후에 1억 6천 얼마가 신앙님 씨에게 전달이 된 것까지 검찰이 수사로 밝혀냈어요. 물론 네네. 신 씨는 이게 책감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해보고 궁금한 건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니까 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사실 민주당하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몰아세웠거든요. 네네. 물론 그게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이 언론 인터뷰가 사전에 공모된 것 아니냐.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공모된 것이냐. 이것도 좀 향후 논란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0.7 몇 %까지 좁혀진 그래요? 거 아닌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가 통했다. 통했죠. 제가 봤을 땐 상당히 통했을 것 그럼 같다는 팔다리는 생각이 들고. 유동규고 몸통은 윤석열이고. 뭐 팔다리는 뭐 손가락 정도는 뭐 됐을지 모르겠고 벌써 2년 전이에요. 2021년 9월에 이맘때쯤 정확히는 9월 15일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한마디로 대장동을 윤석열 당시 중수부 제2과장이 중수과장이 덮었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2021년 9월이면 언제냐면요. 막 대장동이 이제 이제 파헤쳐지기 시작할 그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인터뷰를 미리 따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닷새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억 6,200만 원을 신앙님한테 보내줘요. 그런데 간두크지 1억 6,200만 원을 김만배가 그 현금으로 5만 원짜리를 뽑아준 게 아니고 계좌이체를 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10월 16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은 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이야기를 10월 16일 인터뷰로부터 꼭 한 달 뒤부터 시작하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월 말에 그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과장이 커피 타줬다라고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양해해라. 예. 만약에 너한테 인터뷰 들어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까지 단도리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게 뭐였습니까? 지난 2월 25일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서로 사이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인터뷰가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왜 조우영한테 커피를 갖다 타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몰아붙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6일이 언제냐면 대선 딱 사흘 전이거든요. 그때 뭐가 터지냐면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면서 9월 15일에 따놨던 이 신앙님 인터뷰를 뉴스타파에서 그때 터뜨린다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3월 7일 날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이러한 걸 뉴스타파 이런 것들을 갖다 막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면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그러면서 국민들 보고 잘 판단해달라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날 대선이 있었는데 예.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 0.7% 차이가 났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3% 차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정익진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네네. 뭐 의심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과 김만배 씨가 또 신앙님 뭔가 다 알고 했었던 거 아니냐,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심증은 가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대선 조작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이회창 후보 때 그때 김대업이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판단을 갖다 흐렸잖아요. 김대업이 없었으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 참 어떻게 보면 좀 한탄스럽다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 대표 측이 여기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단정할 수 없고 뭐 검찰의 수사도 하나도 진행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와 국면 전환을 만들기 위해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거액을 주면서까지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 대표가 도움을 세게 받은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우리가 이게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와 신학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이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의 전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신학님 씨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이게 수사가 왜 한쪽으로만 이렇게 진행될까? 예를 들면 김만배 화천대유 같은 경우 이제 원유철 전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이분도 그리고 이분이 구속되고 난 뒤에는 그 고문으로서 이제 월급을 받다가 구속되고 난 뒤에는 그 부인이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급여를 받거든요. 그리고 조훈현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 고문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과 이제 동관계로 맺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언론이나 수사를 통해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신학님과 김만배가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 녹취를 조작하고 이런 이제 뉘앙스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 너무나 이게 일방향적이고 좀 한쪽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확실한 것은 이 녹취 파일이 조작
조작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의도한 것으로 이제 됐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이라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제지 요구에 있거든요. 지금도 38,000명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피해 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불법 대출은 분명히 있었고 그 불법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의 토지를 취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오늘날 대장동 사업이 터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조작 유포됐다 손 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이라는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소가 됐어야 되는데 기소가 안 된 것 또한 사실이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이 대표가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는데 이 대표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은 0.7%로 3% 정도로 이길 거를 0.7%밖에 못 이겼다. 이 사건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뉴스 타파 아닙니까? 그렇게 조회수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 영향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뭐 기사 하나 가지고 좌지우지 이게 3% 이길 수 있는 건데 0.7% 이겼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크게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자, 과연 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허위 인터뷰를 써줬다는 의혹. 일단 돈을 받았다는 신앙림 씨는 돈을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값으로 받았다라고 주장해서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책값이 그럼 굉장히 비싼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김만배하고도 공모한 것도 없고 뉴스타파도 하고도 공모한 게 없어요. 김만배를 그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왜 1억 6,500이나 가냐. 그거는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 책값 1억 6천. 글쎄요. 판례는 있는지도 한번 보실까요?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 2014년 출판 기념회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 3,360만 원. 재판부 순수한 찬조 목적이라고 보기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다. 징역 2년 6개월 벌금 3,100만 원을 낸 바 있습니다. 하물며 1억 6천 얼마요? 이게 책값이다라고 신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신학림 씨의 책 본인은 자기 책의 가치는 저거 이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억 6천만 원 이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초판보다 더 비싼 거예요. 1억 6천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신학용의 거는 책을 저 정도 많은 권수를 가져갔을 거예요. 예. 한 권을 가져가면서 저런 돈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림 씨 같은 경우는 3권이거든요. 한 권당 5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그죠? 예. 저 책이 그 간단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굉장히 커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 연구 가치 이런 게 있어 보여서 뭐 본인이 이게 5천만 원 정도 내라 그러면 뭐 그 우리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어떤 상규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책을 가져가서 김만배 씨가 뭐 하려고 저 책을 사갔는지. 1억 6,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천만 원짜리 책 3권에다가 1,000만 원 세금 보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참 담이 크시다. 담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게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말하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지 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국내 이제 현대문학 서적 중에서 특히 가치가 높은 초판본의 가격을 불러드릴게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지은 님의 침묵 초판본 1억 5,100만 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초판본 1억 3,500만 원. 백석의 사슴 초판본 7천만 원. 19세기 이전의 고서 중에서도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물급, 국가지정 보물급 책도 이 가격은 안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림 선생의 책은 적어도 어쨌든 김소월 씨 이상이에요. 저게 그 책
책값도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저는 신학림 씨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에 더 주목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통에 보면은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한 언론 보도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인 팩트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양반이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언노련. 그런데 이 양반이 허위 인터뷰를 만들고 허위 인터뷰를 또 보도화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흔들어댄 주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과연, 우리 국민들은 과연 최근에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나오는 그 많은 뉴스들 중에 과연 옳게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사회 현상을 옳게 해석하고 있었던 건지, 저는 그거부터 의심이 가고 궁금해져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책값 1억 6,500만 원은 보물 국고부에 해당되는 게 이게 역사적 가치도 내용적인 면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논란 자체하더라도 저는 이거 자체가 저런 양반이 이런 허위 인터뷰와 이상한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예. 자,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년,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민주당 의원들,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군요. 지난달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싱하이밍 대사의 망언 논란 2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이유는 이 민생경제대책위 소속 의원들이 밝히기에 따르면 이 중국 측의 한국인 관광객, 중국인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찾는 것을 중국 정부가 승인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식사 대접 차원에서 먼저 제안했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싱하이밍 대사의 망언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저자세로 저녁까지 대접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당시 싱하이밍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당히 오지랖성의 이야기를 했다. 외교가에서도 싱하이밍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바로 옆에서 싱하이밍을 찾아가서 만난 자리에서 뭐 하나 제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도 논란이었죠. 논란인데 일단 김용주 의원님 중국 통이시잖아요. 싱하이밍 대사랑 꼭 만찬을 같이 했어야 했을까요? 글쎄요, 우선 그 싱하이밍 대사는 자기가 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피해자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저 공간에 갔을 때 저렇게 언론을 오픈시켜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 특히 김태년 의원들 과거부터 중국을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의원들이고, 또 고용진, 홍익표 이런 의원들도 같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한미일 동맹이 공고화될 때 중국이나 러시아 대사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비난할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에 좀 단체 감각 오시라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번에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어떤 말하자면 중국의 요커들이 제주도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자체를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일부에서는 지난번 행사에 대한 싱하이밍 대사가 공개적인 어떤 사과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어원 외교 차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꼭 비난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했던 걸 저희가 좀 전에 다시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못된 판단을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데 베팅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내놓고 했던 건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싱하이밍 대사를 또다시 뭐 단순 저기 중국 관광객이 오는 거를 갖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난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치 않고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 머릿속에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골짜기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있어서 저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전쟁 중에도 물밑 협상은 하는 법 아닙니까? 우리 박정원 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집권여당 내에서도 공식 비공식 채널을 가지고서 공식적으로는 강경하게 공식 발언을 내놔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어떻든 우리 경제 25% GDP 전체 25% 정도 수출 전체 규모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공식 채널은 다 가동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특히 이제 경제와 관련돼서 민생경제위원회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의원들 모임이기 때문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 소통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세 번째 주인공은 두 분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의 지난 미국 출장비 공개 여부를 놓고 또 붙었습니다. 지난 1일 법사위 한 대목 들어보시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댔어요.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인데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요? 위원님께서는 이게 처음에 문제제기 저한테 하셨잖아요. 처음에 북한 코인 이재명 박원순 관련 있는지 제가 확인하러 갔었다고 본인이 하세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고 전 답변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밥값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못하시니까 이렇게 피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걸 끌어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밥값을 뭘 못하겠습니까? 자, 의원님 저는 출장 생각이세요?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에 맞췄습니다. 또 지난 정부. 그런 지난 정부 정부에 아니면 대해서 이승만 그렇게 정부랑 비교를 합니까? 아니, 지난 공개 정부 청구 이야기 같이 해주시면 지겹지도 않으세요?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지난 정부보다 60% 줄였다. 그럼 뭐 같이 공개하자라고 하는데 김의겸 의원은 아니 네 것만 공개해라. 왜 또 지난 정부 지겹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럼 이승만 정부랑 비교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승만 정부랑 비교할 수 없죠. 이 물가 상승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랑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기시다 정부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컨대 제가 시험을 봤어요. 한 80점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어요. 80점이면 되게 잘 본 거다. 그런데 동훈이는 100점 맞았다고요. 그런데 동훈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80점이면 되게 잘 본 거래. 근데 얘는 얼마쯤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동훈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몇 점 맞았니? 그럼 한동훈이 100점 맞았는데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먼저 아줌마 나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나 저 아줌마가 나 몇 점 맞았는지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딱 너 몇 점 맞았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100점 맞았어요. 뭐 공부 좀 했어요.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혁진이보다 20점 더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거짓말은 드러나고 한동훈은 팍 뜨고 박범계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해외 출장 많이 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0번도 훨씬 더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번이 언제냐면 2021년 11월에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 초청 강연을 갔어요. 그때 박범계 장관이 비행기 못 타고 갔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퍼스트 클래스 타고 왔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미국 출장 갔었잖아요. 지난번에 뉴욕으로. 그때 못 타고 갔습니까? 그때는 확실하게 비즈니스 타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비즈니스 타고 갔고 전임 장관은 계속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간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김의겸 그 의원이 딱 물어봐 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의겸 의원님은 질문할 때마다 늘 새롭고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박범계 의원이 그때 당시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다는 거는
보도로 확인된 사안입니까? 대개 이제 장관님들은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장관인데 왜 퍼스트 안 타고 비즈니스 타고 가지?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지간에 한동훈 장관이 그거 공개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장관이 퍼스트 클래스 탔는지는 아직은 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뭐 같이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홍범도 훈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전을 했어요. 자, 중국이 홍범도 흉상 이전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박민식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중국, 항일 독립투사 홀대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냐? 한국 항일 장군, 홍범도 흉상 이전, 일본 제국주의 시기 만주군 출신 친일 백선엽 장군으로 대체. 중국이 직접 비판한 건 아니지만 중국의 환구시보가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참 이거 뭐 이 논란과 별개로 환구시보도 참 참견 많아요. 박민식 장관, 홍범도 장군 흉상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서 더 명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모실 것이다. 대한민국 보훈 업무에 대한 중국의 훈수 사양, 말을 돌려줬죠. 무용지회다. 말 참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말 조심해라. 라고 박민식 장관이 대꾸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뭐 싱하이밍 만찬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도 참 김영주 의원님 참견하기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조급하다 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런 식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저렇게 하더라도 박민식 장관이 굳이 중국에 대고 부용지회라는 말을 돌려줄 필요가 있었느냐. 그냥 더 잘 모시겠다. 이네들이 우려는 뭐 잘 아는데 그런 정도 했으면 오히려 더 박민식 장관의 격이 더 높아지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참전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자, 박정호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의견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의견 표명이. 그러니까 그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그동안 한 5년 동안 통치했던 대통령이 그 이미지를 잘 갖고 가고 싶다면 저는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저렇게 자꾸 한쪽 진영에 맞는 얘기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사안이 딱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다만은 재임 기간에 좋은 일에는 나타나고 애매한 일에는 입 다물고 고구마 스타일로 말씀 안 하셨던 대표적인 분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글쎄 이런 일에 자꾸 끼어들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60초 광고 보고 돌아올 텐데요. 그 이후에는 오늘부터 저희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 김진의 더 라방도 이어집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부터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너튜브 계정에서 오늘부터 저희 채널A와 돌직구쇼가 새롭게 선보이는 김진의 더 라방이 다시 라방을 재개합니다. 오늘부터 김진의 더 라방 첫 방송입니다. 지금 이 계정 하단에 나가는 김진의 돌직구쇼라고 너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채널A 계정이 아닌 김진의 돌직구쇼 계정에서 이제 곧 김진의 더 라방 첫 회 방송이 시작됩니다. 오늘 박정하 의원과 김영주 의원 두 분 모시고 본방에서 미처 하지 못한 진짜 돌직구 라방에서 던진다라고 두 분 다 각오하고 계시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